네, 지금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르는 까닭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상량 작가님과 함께 시간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략한 식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1부 작가의 책 이야기, 그리고 2부 참석자들의 책 이야기, 그리고 3부는 작가 사인회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 여행 마지막까지 함께 즐겁게 시간 보내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간여행 시작 전에 오늘 북토크를 위해서 클래식 이중주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매우 좋아하시는 곡이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또 You Raise Me Up 총 두 곡을 바이올리니스트 이선영님과 첼리스트 문다희님께서 연주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올리니스트 이선영님과 첼리스트 문다인님의 축하 연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일부 작가의 책 이야기를 통해서 김상량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뿐만 아니라 책 속에 언급되었던 작가님과의 소중한 인연들과도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책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아무래도 좀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큰 박수로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르는 까닭, 이 북토크의 자리가 굉장히 또 긴장이 되면서도 설레는 시간이었을 것 같거든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북토크를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수원까지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 진행을 맡아주시는 정인이 아나운서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옆에 우리 친구인 해암 김종영 형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김상명 작가님은 최근 100여 명이 넘는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연재하신 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첫 번째 특별 게스트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김상명 작가님의 소중한 친구이자 또 단톡방 연재 글 때부터 함께 하셨던 열혈 독자이신 김종현 선생님도 함께 모셔봤는데요.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고등학교 친구 김상영 작가하고는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머리빛깔이 하얘서 저를 좀 자리에 옆에 앉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작가님과 그리고 김종현 선생님과 함께 책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가님께 첫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작가님,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르는 까닭은 시간여행 에세이라는 장르를 표방하고 있거든요. 글을 쓰게 되신 계기와 또 주요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네, 마이크 들고 해주시겠어요? 저는 60년 전에 지방의 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줄에 들어서고 있고요. 그때 같이 졸업했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수도권에 약 1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단톡방에서 무엇을 가지고 소통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살아온 생을 거슬러 올라가서 시간 여행 에세이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을 써가지고 단톡방에 올렸더니 아주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무려 4년 동안 연재하다시피 그게 제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저희 딸이 우연히 보고는 지금 사는 그런 젊은이들에게도 감동을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만들고 오늘 이게 북건서까지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저희 책에는 격변기의 저 삶과 또 그동안 만났던 인연들에 대해서 그려봤습니다. 네, 단톡방의 글을 굉장히 기대한 독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용 선생님께서는 친구로서 또 김상명 작가님의 단톡방 연재 글부터 시작을 해서 책이 되어 나오는 과정까지 쭉 함께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김상명 작가님은 어떤 친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올거진 친구가 이런 깊은 삶을 사색하고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게 거기에 깜짝 놀랐고요. 우선 김상영 친구는 굉장히 가정적입니다. 이 책을 출간한 그 우리 김상영 친구의 그 영시 혜원 양은 직접 이 책을 출판해서 유명인이 아닌 따님으로서 아빠에게 존경심을 갖고 추천사를 썼던 그런 아주 훌륭한 따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 가정 그걸 느꼈고 또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아침놀이라는 출판사 이름을 우리가 저녁놀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아침놀이라는 이야기는 보통 여명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책 제목을 그 출판사명을 보면서 김훈 작가 그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은 남한산성에서 동풀 무렵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게 생각났고요. 또 우리 김상영 친구는 항상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지금 학전극장을 운영했던 그 김민기 씨가 호가 D것입니다. D것. 자기는 가수나 배우나 이런 사람들을 뒷바라지하고 자기는 전면에 나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 김상영 친구가 꼭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또 김상영 친구는 자기 일에 누구보다도 치밀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유명한 김남주 시인의 호는 물봉입니다. 물봉. 모두를 다 받아들이고 하면서도 자기가 할 일은 정말로 치밀하게 하는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김상영 친구를 보면은 항상 이런 친구를 곁에 뒀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색깔로 따지자면은 에메랄드 블루라든지 스카이 블루에 비견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 수원시장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김종영 친구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친구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애정이 정말 많이 담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작가님 글 중에서도 친구분들이 가장 많은 공감의 표현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힘겨웠던 시절 고향에서의 추억 이야기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세대와 다르게 작가님 세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고향의 의미가 매우 남다른 것 같더라고요. 김종영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절의 고향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참 아득한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80 가까이 80줄에 들어선 나이에 저는 저 고향이 이 한반도에서 가장 끝 소록도가 앞에 400m 전방에 있는 녹동이라는 고흥 녹동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요. 항상 자라나면서 저는 그 바다에 대한 그런 동경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고흥이라는 데는 농토 또 척박하고 그리고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이에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간척 사업들을 많이 해서 농지가 확보됐는데 그래서 바다에 대한 그리움 녹동 앞바다에서 바다 쪽을 보면은 오른손 쪽은 옛날에 김일선수라는 레슬링 선수가 태어난 그 운도고 바로 앞에는 소록도라는 한센병 환자들을 수용했던 국립병원이고 오른손 쪽은 등량만 저 건너편에 장흥의 청관산을 항상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그 햇살에 부서지는 그 윤슬, 반짝이는 그 파도, 또 해질 무렵에는 청관산하고 어우러져서 그 아주 붉은 노을들 그런 것을 보고 살아서 그런지 어렸을 때 고향은 저에게 놀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을 끝나고 객기를 떠돌 때는 저 숨터였습니다. 고향은. 그래서 항상 힘들거나 기쁘거나 일상이 아닌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바다를 항상 생각하면서 제 꿈을 꿔서, 그래서 고향이라는 것은 저의 뿌리고 저의 기둥이고 저의 잔 이파리까지도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을 전공했던 사람도 아니고 법학을 전공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으면은 이를테면은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의 모비딕이라는 그 고래를 쫓는 그런 소설, 또 그리스인 조르바에 표현되어 있는 그 바다 그 묘사 등등, 또 아까도 이야기했던 김훈 작가의 흑산이라는 정약전의 유배 생활을 그린 소설, 그런데 보면은 굉장한 바다에 대한 묘사가 많이 돼 있어서 그게 지금도 이제 지금은 고향이 숨터이지만 조금 후에는 제가 가서 완전히 안식을 누린 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저는 그 두메산골에서 살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김종영 형은 그 바다를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까 윤술이라는 말을 했죠. 네. 아세요? 네, 최근에 화제가 됐던 단어여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설명 자세하게 해주시겠어요? 윤술 관련해서?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조금 답답해서 우리 친구가 북한 강변을 한번 드라이브 하자고 해서 드라이브를 하고 그 북한 강변을 해서 양평 쪽으로 내려오는데 선역에서 비치는 그 햇빛에 한강이 그렇게 반짝이더라고요. 반짝반짝 유리를 부숴놓은 것처럼. 그래서 거기 한강에서 본 윤술이 꼭 저에게는 바다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사는데도 한강변에 삽니다. 저쪽 김포에서 밀려오는 그 하얀 백마가 달려오는 듯한 그 하얀 바람이 불 때는 그 파도, 그런 것이 평생을 고향을 잊지 못할 나의 일부가 거의 전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법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마치 문학을 전공하신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주셔서 거기에 또 푹 빠져들어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책을 만드는 과정부터 많은 친구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의미가 색다를 것 같고 너무 좋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린 시절을 거쳐서 지금의 노년 시기를 함께 보내는 친구들이 또 작가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노년에 친구가 많으면은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보낼 수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모두가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거의 수긍을 할 것입니다. 젊어서는 시간이 없지만은 나이가 들면 남는 게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은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게 노년의 삶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아야 삶의 질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책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여기 이 자리에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후원금에서부터 판매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무명 작가가 책 한번 써보십시오. 책 팔리나요? 안 팔려요. 근데 저희 책은 거의 다 매진되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려운 일도 가능케 하는 것이 노년에 있어서는 친구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년의 또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깊게 나눠주셨습니다. 책의 소개 문구를 살펴보면요.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시대를 살아온 세대의 삶 이야기라고 적혀 있거든요.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시대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을 정할 때 첫 번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The Greatest Generation, 위대한 세대, 이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5,000년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 현 세대만큼 급격한 변화를 가진 세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유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강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우리 강토는 깡그리 망가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땅 위에 우리 해방동이, 우리 나이가 해방동이 나이인데요. 해방동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세월이 흐르고 트랜지스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TV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한 대가 우리 일상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문관도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 우주 산업 시대가 전개됐습니다. 이러한 발전이 겨우 80년밖에, 제가 정확히는 79년밖에 안 돼요. 80년밖에 안 된 세월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적인 세대 변화를 가져온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일부에서 그래도 그립다 말하리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고 입을 옷이 없어서 태극기에 물감을 들인 옷을 입어야만 했던 에피소드 등이 좀 담겨 있거든요. 독자분들이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작가님에 대한 안쓰러움을 좀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럼에도 감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늘 언급하셨던 부분이 인상 깊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전쟁과 가난으로 죽음의 경계를 매 순간 오가는 그 순간에도 감사했고 또 그리워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뭘까요? 네. 그 당시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잊을 수 없는 그 배려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생각나는 것은 그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방 눈이 내리는 날, 우리 동네 아주머니 친척 한 분이 검은 보자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 보자기를 펼치자 하얀 쌀이었습니다. 그 하얀 쌀, 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울컥하시면서 눈물이 황금빛보다 더 나시는 것 같아요. 빛났습니다. 네. 그때 우리 어머니의 떨림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둘째는 저희 동네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3년간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3년은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았던 저희 동네 사람들이 저희에게 집을 지어줬습니다. 본체뿐만 아니고 헛간채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 한 어찌 제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네, 작가님의 이 떨림과 눈물에서 아마 그 고마움이 잘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뒷날개 부분에 보면요. 실제로 작가님께서 단톡방에 올리셨던 글에 대한 친구들의 열렬한 환호 그리고 감상평까지 좀 적혀 있습니다. 김종영 선생님께서는 책 속의 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게 단순한 에세이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소설, 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지침서이고 어떻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인가 하는 다시 곱씹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제목 하나하나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섬세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하는 감탄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제가 그 중에서 제 느낌으로 한 3대목을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연서에 드신 분들은 다 군대를 다녀왔을 겁니다. 우리 김상영 친구가 논산 훈련소 입소하면서 송정역에서 어머니하고 헤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2월 초순의 어느 날 송정역 군에 입대한 자들을 실은 열차가 출발 기적을 올린다. 드디어 서서히 출발하고 있다. 그때까지 기차창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던 우리 어머니는 아무 정신이 없이 기차가 움직이는 쪽으로 달려오고 계신다. 그러나 기차는 우리 어머니를 하나의 점으로 남긴 채 산 모퉁이를 돌아 말로만 듣던 논산 훈련소로 힘차게 내달린다. 그때 상냥 친구의 자당님 말을 걷고 우리 상냥 친구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우러나오는 그런 기절인 것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사물을 직접적으로 보고 묘사를 하는데 김상영 친구가 그 숙지산에 가다라는 그 에세이에서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통유리 한 면에 숙지산이 꽉 채워지면 한포구 풍경하다. 요즘 같은 여름날엔 푸르름이 짙게 더덕더덕 묻어있어 금방이라도 물감이 흘러내릴 것만 같다. 저 멀리 들녘에서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에 떡갈나무는 춤을 춘다. 온갖 풀벌레 소리, 매미 울어대는 소리, 이름 모를 산새 소리가 넘치는 도심의 산속이다. 굉장히 우리가 피폐된 그런 삶 속에서도 여유를 찾는 그런 기절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가 많이 되니까 오늘 여기 오면서 처음 우리 김 작가가 글을 쓰기 시작할 때 회원이 103명이었는데 오늘 우리 단톡방 회원을 보니까 99명이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4사람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런 징표겠죠. 그래서 마음이 좀 짠하고 그래서 이런 기절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마지막 잎새까지 져버린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인다. 더 나갈 길이 없는
미국 대륙의 개척자들이 막다른 곳에서 느꼈던 우수가 가슴속 깊이 파고든다. 저는 이제 이런 좋은 친구들을 곁에 줬다는 게 너무 행복이고 노년에 말할 수 없는 벅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책을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읽어보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깨우칠 수 있으니까 주위에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시고 좋은 이웃 그리고 자연과 벗삼아서 좋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저는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친구분께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직접 낭독까지 해주셔서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내가 겪은 6.25라는 글 속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탈리아에 있다가 한국에 또 급하게 귀국하게 된 손자의 모습에서 작가님이 7살에 겪게 된 6.25 모습이 오버랩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의 구성들이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50년 전 7살 어린이가 겪어야 했던 6.25는 분명히 끔찍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이상하게도 6.25 기억, 저한테 지금 80이 이제 다 됐는데 6.25 기억은 피난 가던 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가 아마 6살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어머니와 우리 여동생 이렇게 어느 아저씨하고 넷이 이렇게 가는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피난 갈 정도니까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피난 가서는 저희 어린애들은 번쩍번쩍 빛난 탄피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빛이 나는 탄피를 가졌다는 것은 얼마 아닌 근거리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얼마나 처참한 생각이 장면입니까? 그런데 저희 어린애들은 그냥 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어른들의 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낮에는 대한민국이에요. 경찰이 세력이 이제 있고 밤에는 완전 인민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고사시란 말 알아요? 그 시골에 이렇게 골목길 그 고사대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숨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들, 누가 죽었고 누가 어느 동네에 불이 타고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누나 친구의 죽음, 저희 옆 동네 아저씨의 죽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또 저는 형들과 직결 처분 현장을 갔었습니다. 저희 생생하게 다 봤지만 이 자리에서도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아픈 과거의 역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겪었던 슬픔 또 고통까지 이렇게 잘 나누어 주셨습니다. 김상량 작가님이 글이 책으로 만들어진 계기 그리고 전쟁 속의 삶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김종현 선생님 1부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른 특별 게스트분을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직장 동료로서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계신 박순아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순아 선생님. 김상량 작가님과 함께 한국인삼공사에서 근무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 인삼과 함께한 추억이라는 글에서 박순아 선생님이 작가님께 직접 써주셨던 편지가 또 책에 실려 있기도 합니다. 박순아 선생님께서 작가님께 받으신 감동이 글을 통해서 정말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거든요. 편지를 쓰게 되신 이야기를 좀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요, 우리 작가님이 인삼공사로 이제 상상력을 부임해서 오셨거든요. 그랬는데요, 딴 분들도 물론 이렇게 많이들 오셨다 가시고 그랬는데, 우리 상당님이 오셨을 때는요, 변화가 너무 많았었어요.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면은, 우리가 거기 계층이 이제 직원들이 이제 사원들이 많다 보니까 계약직이 있고 노무직이 있고 정식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다 틀려요. 이제 층층마다 이제 계약직도 그렇고 또 노무직도 그렇고 직원이 틀리고 명찰이 틀리고 작업복이 틀리고 신발이 틀리고 물론 점심 먹는 거에 같이 먹지만 회식 가는 것도 직원들만 가고 다 그랬거든요. 다 이게 따로 했거든요. 근데 창장님 오셔서요. 딴 거는 몰라도 먹고 입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똑같아야 된다 해갖고 탈의상도 틀렸었어요. 직원들하고 일본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 틀려갖고 직원들 탈의상 저기 이쪽에 있고 노무직 탈의상 이쪽에 이렇게 했는데 오셔가지고 그건 아니다. 우리 같이 일하면서 딴 거는 몰라도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되엎어버리시고 똑같이 하셨어요. 일하는 것도 이제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있었고 이제 계약직들이 있어서 다 분야별로 틀리게 일을 했는데요. 그걸 다 엎어버리시고 청소하는 아줌마도 현장에서 이렇게 해주셨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처음 봤을 때는 상장님이 어떤 모습으로 제 눈에 첫 번에 보였느냐면은 이렇게 제가 청사 쪽을 사무실 쪽으로 이렇게 걷고 있었거든요.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서 하얀 머리인데 밀짚모라를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오셨으니까 벗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하얀 머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밀짚모라를 쓰시고 그 인삼공사가 5만 평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밖에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두루 다니신 거야. 그러면서 얼굴을 빨개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는데 저분이 상장님이신기도 하고 고개를 푹 숙였죠. 이제 모르니까요. 이제 그냥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려 했는데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 마음이 차츰 열려지고요. 그리고요, 상장님이 하시는 게 우리 너무 서글펐거든요. 추웠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요, 점수를 못 듣고요. 이렇게 어른들이 오시면 일을 잘했나 모르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상장님은요, 오시면은요, 얼마나 수고를 하고 계신가 그런 걸 먼저 보셔요. 일 잘하고 못하고는 그걸 떠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나, 어렵게 일을 하고 있나 그거를 보셔요. 그래가지고 이 느낌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피하는 것보다는 이제 상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참 따뜻했어요. 우리가 추웠다 그랬잖아요. 시린 가슴으로 내가 산다고 편지를 썼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응지에서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추웠었고요. 맨날 좀 서러웠었어요. 그런데 상장님 오셔서 그걸 다 엎어버리시고 똑같이 탈의상도 똑같이 명찰도 똑같이 모자도 똑같이 작업복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다 변화를 이렇게 시켜주셔갖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셨어도 얼마가 지났어도 맨날 가슴속에 내가 감사가 있었지만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이 창장님은 그 여러 사람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한 라인에서 그냥 묻혀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뿐일 뿐이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안 되겠어요. 성탄절이 다 됐는데 성탄절 때가 되면 거기는 참 바빠요. 그래서 막 잔업을 하고 늦게 끝나거든요. 집에 오면 한 9시, 10시가 돼요. 그래도 이때를 지나면 다시 안 되겠지. 그래서 제가 감사의 편지를 올렸는데 나는 정말
조금 부끄럽고 창피해서 창장님 보시면 그냥 한번 보시고 쓰레기통에다 넣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아무 답장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흘려버리시는구나. 나 힘들게 썼고 너무 감사해서 썼는데 그런데 이제 연초가 되니까 연합사인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줄 정말 편지 쓸 적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 글이 이 에세이집에 이 좋은 책이 기록이 됐다는 건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로 이거는 생각도 못한 일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요 이 책 콘서트가 북 콘서트가 뭔지도 몰랐고요. 이거 이 현장에서 막 이러던 사람이 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책만 보고 산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었고요. 그랬는데 상장님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북 콘서트를 하는데 이렇게 게스트로 좀 와달라 그러길래 우리는 내 인상봉사 사람들이 상장님 잘하니까 많이 몰려서 올 줄 알고 그럼 가지요. 제가 가서 봉사할 거 있으면 하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는 저 못 간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런 거 생각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요. 차라리 내가 산에서 고사를 꺾고 있는데 상장님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예? 네, 내가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나 이 자리에 안 가겠다고 좀 말씀 잘 드려달라고 해서 안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상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안 된다고,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상장님 저는요 이렇게 산에 돌아다니면서요 고사리 꺾고요 나물 뜨는 게 더 좋죠. 그런 데 가서 사람들 많은 데 가서요 얘기하고 그런 거 전 못해요. 싫어요. 나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좋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와서 있는 말에 대답만 하래요. 그래갖고 저 참 걱정이 됐거든요. 나 이런 자리는 생각도 못 해봤고요. 이렇게 마이크 잡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랬는데 차라리 이렇게 그냥 둥글둥글 사는 게 낫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는 거 정말 싫었어요. 유튜브로 전 세계에 나갈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창장님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묻는 말에 대답은 할 수 있겠지요.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네. 그래서 이렇게 허락을 하고 왔는데 저 때문에 이 콘서트가 잘못되지 않고 정말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안 오셨으면 섭섭했을 것 같아요. 네, 서운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정말 잘 오셨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또 추억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박순아 선생님께서 김상량 작가님의 책을 읽고 나서 또 다른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청장님이요. 나는 그렇게 어렸을 때 고생하고 나가신 줄 몰랐어요. 너무 이렇게 조용하시고요, 깨끗하시고요. 이게 조금 그랬거든요. 이렇게 조금 멋있게 보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 책을 보고요. 어린 시절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저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저도 52년생이니까 전쟁 폐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배고픈 것도 많이 겪었고요.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한다면은 배고픈 것도요. 기약 있으면 참아낼 수 있어요. 기약 없이 배고파야 된다는 거. 언제 돈이 들어야 되는지, 언제 쌀이 오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 긴 겨울을 그냥 내기는 참 힘든 그런 시절을 저도 겪었거든요. 근데 우리 창상님도 그런 저기를 겪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놀라웠는데도 그 소제목처럼 그래도 그립다 말하리 참 나이를 먹고 보면은요 추억 속에 산다고요. 추억은 아름다운 거고요. 우리 창장님 참 멋있으세요. 예, 그런 것도 이렇게 사랑할 줄 알고 그 어린 시절 그 고생도 그래요. 고생도 그것도 어렸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우리 창장님이 이렇게 멋진 창장님이 되기까지 작가님 되기까지 그게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말씀하시는 내내 애정이 정말 듬뿍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고려 인상과 함께한 추억이라는 글에서 보면 당시에 직원분들과 꽤 친하게 지내신 것 같더라고요. 한 문장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다가왔다. 과자 한 봉지를 나에게 내민다. 삶은 옥수수 하나를 놓고 간다. 멀리서도 손 인사를 했다. 자, 이런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에서 서로 간에 따뜻한 마음이 오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이 작가님과 직원들 간의 또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인상공사는
전매청에서 출발했어요. 전매청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경직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인삼창에 가서 한 일이 정문을 들어서면은 사무실과 공장에 가는데 긴 통로가 있어요. 거의 한 100여 미터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꽃밭을 만들었어요. 꽃밭을 만들고 예쁜 꽃들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분수대를 설치했어요. 하늘 높이 물이 솟아오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문을 딱 들어서면은 직원들이 정문을 들어서면은 그때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김수희 씨의 애모 뭐 사랑 때문에 뭐 하는 애모를 시그널 뮤직으로 틀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뭐 딱 들어서서 걸어오는데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공무원 시대 그 경직된 분위기가 거의 뭐 일순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건물마다 우리 박순아 권사님은 기억하시겠지만은 구호가 엄청나게 많이 매달렸어. 생산성 향상, 뭐 어쩌고 저쩌고 일하다, 뭐 원가 절감. 뭐. 계단이 한 10개 있는데 그 10개 계단마다 다 제가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또 회의실에 가니까 초대 창장부터 최근 창장까지 사진이 엄숙하게 딱 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부 철거했습니다. 전부 철거. 제 생각은 뭐냐면은 그런 구호 또 그 존경심 이런 것은 마음에 있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매달아 놓은 거, 하늘 높이 매달아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부 철거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가슴에 또 마음에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그녀들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께서 동료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제목으로 표현하신 것만 봐도 동료분들에 대한 애정을 참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순아 선생님께서는 당시에 함께 하시면서 느꼈던 변화된 회사, 그리고 직장 동료분들과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앞서서 이제 꽃밭도 만들었고, 노래도 이제 틀어주셨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동료들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물론 저 좋아했죠. 다들 좋아했죠. 다 변해줬는데요. 똑같이 해줬는데요. 뭐 월급 타는 거야 직원들하고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입는 거, 뭐 씻는 거, 뭐 아무튼 회식을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딴 때는 다 제가 됐었거든요. 직원들 이제 급수 있는 직원들만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이 창장님 오신 후로부터는 여행 가는 것도 같이 가고요. 씻는 거 입는 거 다 똑같이요. 명사도 다 똑같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얼마나 소외됐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타의장도 따로 쓰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가 됐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임상고사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한 번을 못 갔었어요. 근데 장장님 오셔갖고 우리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또 함께 하는 조직 안에서 업무 성과도 잘 나왔을 것 같거든요. 회사에서 처음으로 부여창 전 직원이 함께 제주도 휴가, 포상 휴가를 떠나게 된 기쁨이 또 생생하게 작가님 글에 담겨져 있거든요. 어떻게 가시게 된 건지 작가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까 그 직장 분위기가 네. 경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장 분위기뿐만이 아니고 조직 체계가 이게 완전히 무거웠습니다. 그 뭐 조장, 계장, 또 그 위에 관리장, 이게 뭐 엄청나게 단계가 많아요. 그러면 직원이 저한테, 창장한테 뭐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그 조직 체계가 무거워서 제가 첫 번에 그 조직을 슬림화시켰습니다. 완전히 다 중간 단계를 없애버리고 굉장히 가볍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망하는 회사에 회의가 맞는 거예요. 우리 네. 정혜인 아나운서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회의가 왜 그리 많은지, 그래서 회의를 횟수를 다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시간도 아주 어지간하면 서서 해라 회의는. 그렇게 저는 실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그 형식적인 것은 절대 저는 용납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했습니다. 그동안 그 아이디어를 전부 다 가지고는 있는데 쏟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만약 우리가 실행에 옮기면은 그 사람들한테 포상을 하고 상금도 주지만은 진급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그 아이디어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그건 어마어마했습니다. 1년 뒤에 그 생산성과 수율 향상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무형 효과도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타나니까 본사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안상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인삼창 전체 직원한테 포상을 주고 선물도 주었습니다. 그 2000년대 이전인데, 이전에 충남 시골에서 200명이 비행기를 탔다는 거 아닙니까? 오, 대단하신데요. 다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글을 보면 작가님께서 한국인삼공사에서 근무할 당시에 직장 동료분들과 함께 또 장학재단 설립도 하셨던데요. 이 일도 매우 기억에 많이 남으셨을 것 같거든요. 작가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었나요? 제가 인삼공사에 가기 전에 연수원장을 했어요. 연수원장을 할 때 거기에 그 장학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 5만 원씩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수원을 떠나면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괜히 선언을 안 하면 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제가 퇴직할 때까지 월 5만 원씩 보내겠다. 그리고 딱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퇴직하려면 한 7, 8년이 남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5만 원씩 7, 8년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수원에서 어느 강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3만 원이면은 불우 청소년 학생이 드러나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때 그 불우 청소년 학생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삼창 직원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자, 3만 원씩만 우리 걷어서 불우 청소년 학생 돕자. 그랬더니 무려 7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70명의 부여군의 학생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지원한 학생은 그 부여 정보고등학교 여학생이었는데 3학년 때 총 학생회장까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장애인이었었는데 제가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요. 또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편지도 많이 써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고려 인삼창 직원들이
받는 기쁨은 알지 모르지만 주는 기쁨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주는 기쁨을 느끼고 엄청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목에 따라서 제목을 봤을 때 이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제목을 붙여주셨는데 왜 아름다운 동행인지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상명 작가님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 이야기를 박순아 선생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박순아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오늘 시간여행의 마지막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오기 때문에 밑에까지 내려가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네, 가장 마지막 게스트는 바로 김상명 작가님의 아내분이신데요. 세죽사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마이크 대고. 작가님의 안사람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집에서 더 사랑하고 존경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이 시간이 두 분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두 분을 뵈니까요. 가장 먼저 작가님께서 아내분을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대학을 졸업하고 큰형님 집에서 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형님은 신혼 살림이었거든요. 근데 큰형수께서 저 대학 4년 동안 학비는 물론 하숙비까지 대주셨고 저뿐만 아니고 그 동생들 또 형제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항상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 집이 있는 그 앞에는 큰 공터가 있었어요. 큰 공터가 있었는데 돌자갈도 많고 풀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운동 겸 나와서 돌도 치우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동네 어린애들이 놀이터가 되었어요. 애들이 와서 자전거도 타고 공도 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거기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같이 나와서 청소도 하고 그래서 서로 안면이 있게 됐습니다. 저희 큰 집 뒷집이 바로 저희 아내의 오빠가 살고 있었어요. 뭐 스토리가 돌아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살던 아주머니가 이제 과년한 처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한테 아주 그냥 큰 선물을 줬습니다. 저희 아내를 이제 소개를 해서 저희 그 조그마한 저희 선행이 저희 영원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러브스토리 잘 들어봤고요. 아내분께서 작가님의 책을 처음 읽게 되셨을 텐데요. 그때 처음 읽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별로 느낌이라든가 감회는 별로 없었어요. 정말요? 예, 감흥은 없었는데 이제 책을 왜냐하면은 책을 집필하시면서 가끔 제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런데 책이 이제 완전히 완성되고 발간되었을 때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기쁘고 설렘이 컸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도저히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남편의 그 어린 시절에 가난한 삶에 너무나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도저히 그런 거를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남편이 좀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남편이 이게 오히려 가난이 무기가 돼갖고 가난이 기술들이 되어서 남편이 다방면이 어떤 그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지 않았나 또 꿈을 키워갔던 것 같습니다. 꿈을 키워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남편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순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더 그 책에 빠져들어갔고 책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감까지 길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가님께서 이제 아내의 선택이라는 글을 쓰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배우자 선택이 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아내분께서는 배우자로서 김 작가님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살다 보면은 이제 다툴 때도 있고 또 이제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남편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항상 저희 남편은 저를 위해서 항상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운전이었는데 운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제게 용기를 줬던 것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면서 너무나 내 생활이 자유스럽고 또 행동 반경도 넓어졌고 때로는 차속에서 힐링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저희 남편이 저를 더 잘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편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했고 또 기도와 사랑으로 남편에게 지혜로운 아내로 항상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정말 저를 탁월하게 잘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함께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내 나이 들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신 작가님의 글이 또 인상 깊었는데요. 오늘 아침 우리 부부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집을 나선다. 전철을 탔다. 좀 더 젊게 있었으면 좋으련만 아내도 벌써 무임승차다. 앉을 자리는 없었지만 어르신 여기 앉으시란다. 모든 것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앉아야 순리이다. 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아내와 함께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어떤 느낌이실까요? 저희 어머니는 아침에 논밭에 나가시면은 밤 어둑어둑하면은 들어오십니다. 물론 이제 점심 때 잠깐 들리시고요. 그리고 집안일은 쉬는 시간에 하는 걸로 알고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머니를 보고 자란 저는 집안일이 힘들다 이건 이해를 못해요. 아주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대부분 이제 요즘 도시에 사시죠. 도시에 사는 사모님 여러분, 농사 안 짓잖아요. 주말 농장, 주말 농장까지는 그래도 농사 짓는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러면 집안일만 하는데 집안에 큰 일이 뭐예요? 청소, 또 빨래, 또 밥 하는 거. 사모님들 세탁기 있잖아요. 청소기 있잖아요. 밥솥 있잖아요. 뭐가 힘들어요? 저희 아내는 현명해요. 그래서 집안일은 아내가 전담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아무 불평도 없이 잘 해오셨습니다.
요즘에는 뭐 가게 일도 조금씩 보시고 있는데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구를 만나서 이제 어떻게 아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뭐 불평도 않고 잘하고 있어. 그 친구가 한 이야기가, 야, 네가 오직 했으면 아무 말 안 했겠어? 그 아내 없을 때 한번 저 변소 청소랑 청소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은요, 저는 아내의 부속품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부르면은 스프링이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저의 모습입니다. 네, 정말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두 분 사이가 정말 좋다는 게 잘 느껴지거든요. 또 하나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요. Those were the days라는 글 속에서 그 시절 우리를 옥죄던 가난도 지금은 살포시 미소 짓게 하는 그리움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작가님과 결혼을 하셨을 당시에 아마도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였을 텐데 그럼에도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아내분께서 작가님과 함께 가정을 이루시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잘 이겨내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서로서로 감사와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저희 가정의 가장으로서 정말 자상한 그런 남편이었죠. 또 더군다나 자식들에게는 정말 훌륭하고 인사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한 번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단소 시험을 보는데 그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남편이 며칠간 단소 연습을 해서 그것을 아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 그 모습이 지금도 저는 너무나 아름답게 비추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손주들한테도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손주들이 할아버지한테 공부를 좀 배우다가 슬그머니 맺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가족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집밥을 챙겼고요. 또 인스턴트 식품은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지 않았나 하고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드님과 있었던 에피소드, 또 손주들과 함께 있었던 에피소드까지 나눠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가족이 함께 길을 걷다라는 글에서 가족 간에 정말 따스한 애정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어떤 가정을 꿈꾸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리 말에 가만사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 가치라고 봅니다. 저는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맨 첫 번으로 신뢰를 꽂습니다. 신뢰를 잃으면은 모두를 잃습니다. 그 신뢰는 근데 회복이 안 돼요. 다른 것은 노력하면 회복이 되는데 신뢰는 한 번 잃으면요 회복이 안 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요. 그래서 젊은이들 그 첫 번에 신뢰 잃으면요 아예 이혼하세요. 그 나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조그마한 거짓말도 절대 안 씁니다. 신뢰를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추구하는 것은 가족을 예쁘게 보기 위한 노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얼마 전 상당히 오래전인데 핸드폰에 단축키를 설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다 저희 딸이 설정을 해주면서 거기다 이름을 새기지 않고는 내 사랑, 또 예쁜 며느리, 듬직한 아들, 예쁜 딸, 이게 너무나 어색했어요. 그 형용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형용사가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걸 때마다 우리 며느리 사랑해야겠다. 사랑해야 되겠다는 우리 딸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정말로 제일 먼저 예쁜 며느리가 되더라고요. 그 예쁜 딸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신뢰의 가정, 사랑이 깃들인 가정,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네, 가족에 대한 사랑 이야기까지 나누어 주셨고요. 또 두 분의 모습을 보니까요, 함께 의지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부부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일부 작가의 책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최숙자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북토크 참석자분들과 함께하는 책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참석자들의 책 이야기는 독자분들께서 작가님께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먼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선별해서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책 편집과 디자인 작업에도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제작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예, 이 출판과 관련해서 저희는 전혀 경험이 없거든요. 이 책을 발간할 때 저희 딸이 유명한 출판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직원은 하나지만. 출판사를 이름은 건사예요. 아침놀북. 그래서 둘이 만들었습니다. 어느 아버지와 딸이 책을 같이 만든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만들 때 서로 상의하면서 저희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호숫가를 자주 갔어요. 걸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저희 앞에서 걸어오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딱 멈춰서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과 따님이 걸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저희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가는 모습이 그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아름답게 비쳤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 만들 때 제일 신경 썼던 게 아무래도 책 표지입니다.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 시간 여행을 떠나는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책 표지에 트렌치 코트를 입은 노신사를 설정했고 발자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책 표지에 글씨체인데 아까 사인을 제가 해드렸습니다만은 사인 글씨체 멋있지 않아요? 제가 글씨가 아름답게 잘 씁니다. 네. 그래서 제 글씨체와 비슷한 제주 한라산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인데요. 색상을 제가
따스운 색을 좋아해요. 찬색은 전혀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초록색을 선택을 했는데 진초록색이 따스하면서도 좀 중후한 그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책이 상당히 가볍지 않게 그렇게 돋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직접 제작 과정 또 편집 디자인까지 참여를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작가님의 글은 에세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을까요? 글을 쓰시면서. 예. 책을 그 발간을 두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톡방에 올린 글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것에 그 중점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그 자주 다루어진 소재가 배려와 사랑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사랑,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많이 배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책이 발간되고 나서 또 독자들도 많이 읽어봤을 텐데요. 독자들 리뷰에서요, 가장 기억에 남는 리뷰가 있으세요? 예. 글이라는 게 글로 있을 때는 제 그림, 저자의 글인데 일단 인쇄가 되면은 그 글이 저자의 것이 아니라 독자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발간하고 제 책에 대해서, 제 글에 대해서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서평이 나왔는데요. 나오자마자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 유명한 작가들과 그때 비스듬하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그 사람 이름을 대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름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보다 제 책이 더 잘 썼다고 서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잠깐 써진 것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루한 에세이 또는 싱거운, 그러니까 늙은이가 쓴 지루한 에세이 또는 싱거운 자기계발을 이야기하는 책이라 착각한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이렇게 그 덕평을 한 사람도 있고요. 부모님을 이해하고 싶어지는 책이다. 또 담백하고 심파적이 아니고 담백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울림을 많이 주는 책이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책이요, 전국 주요 도시 50개 도서관, 국공립 50개 도서관에 지금 소장되고 있습니다. 이 무명 작가의 책이 각 시도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건 대단한, 제 이야기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감격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도서관에서 제 책을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감명을 받아서 리뷰를 길게 써서 올려줬습니다. 리뷰뿐만이 아니라 그 격려의 말까지 이렇게 써줬습니다. 정말로 감명스러운 그런 리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책이 출간이 되면 그 책은 작가의 것이 아니라 독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감명 깊게 읽은 그 리뷰까지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작가님께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르는 까닭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제 책의 이제 주제인데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의지로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우리 의지가 아니잖아요. 절대자의 의지로 이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났죠. 근데 그 절대자가 우리 앞에 그 천국을 만들어줬습니까? 천국이 아닙니다. 절대자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짜여진 그 계획에 짜여진 축구 경기 재미없죠. 절대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절제자도 우리 피조물들이 그 노력하면서 살 때 아름다움이 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도 주고 용기도 주고 그래서 잘 살도록 살아가 보도록 그렇게 힘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다는 정과 사랑이라는 마약을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마약을 찾아 우리 떠납시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작가님께서는 계속 무명 작가의 책이다 이렇게 막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 기회에 인기 작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기작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책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또 책을 쓴다면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게 맞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한번 써보고 싶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빈 소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행사 때마다 내빈 소개를 하는데요. 행사에서 내빈이 누구냐, 내빈이 몇 사람이 왔느냐가 그 행사를 평가를 해요. 근데 내빈이 뭡니까? 잠깐 왔다 한마디 짧게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러면 오래도록 같이 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고 그런 일반 참가인들은 뭡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정하지만은 거기에 저는 그 불편함을 느낀 것에 대해서 한번 발굴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하고 싶습니다. 네, 차기 작품 계획까지 잘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작가님의 행보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토크 참석자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작가님께 직접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작가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멀리 수원까지 저희 북토크를 위해서 찾아주신 여러 친지 여러분, 친구 여러분, 또 순수한 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사회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항시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정혜인 아나운서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김상량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여행 재미있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저도 매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부 세션을 마치기 전에 깜짝 손님들이 김상량 작가님의 북토크 축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잠깐 모셔볼 텐데요. 김상량 작가님의 나의 양아록이란 글 속의 두 주인공이자 손주인 김시연 양, 김이중 군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할아버지를 위해서 예쁜 꽃다발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할아버지께 우리 축하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자, 마이크를 한번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책 내신 거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또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사랑과 또 배려, 이해심에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만큼 가족들의 애정을 또 느낄 수 있는 꽃다발 증정까지 있었습니다. 작가님께 정말 큰 기쁨을 주는 시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상명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르는 까닭, 책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좋아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님 오늘 북토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참석자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작가 사인회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